안녕하세요.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걸 확인한 60대 여자입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구겨버리는 나쁜 사람들도 확실히 존재하더군요. 그리고 제 주위엔 안타깝게도 어릴 적부터 그런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힘들고 서러웠어도 저는 그들로 인한 상처를 꿋꿋이 버티며 살았었는데요.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보니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업보를 되돌려받더라고요. 제가 지켜본 그런 인생의 공정한 순환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었어요. 저는 허름한 사글세방에서 엄마와 둘이 살았죠. 저희 엄만 외진 지역에서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벌었는데요. 분명 힘들게 절 키워준 건 감사할 일이지만 엄만 제게 결코 잘해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만 아니었어도 오지랖 떨기 좋아하는 동네 여자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쌍욕 먹으면서 살진 않았을 텐데 잘난 남자 만나서 이깟 시골 구석도 벗어나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텐데 네가 내 인생을 망친 거야. 애비나 딸이나 둘 다 내 인생을 망쳐버린 거라고. 내 인생 물어내라고. 잘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 어린 시절은 엄마의 숱한 손찌검과 욕설로 가득했어요. 엄만 제가 재앙의 씨앗이었다며 술을 마시고선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굴었죠. 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제가 왜 죄송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엄만 절 발가벗겨서 집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어렸다곤 해도 저는 여자애였는데도요. 그런절 동네 사람들 중 감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어른들은 절 보며 이렇게 수군거렸죠. 형자지 얼굴 좀 봐. 또 지 엄마가 푸닥거리 과하게 했나 보네. 밥도 자주 굶기는지 애 앙상한 것 좀 봐. 밖에서 빌어먹고 다니는 거지들이 쟤보단 더 통통하겠네. 아유, 딱해서 원. 에휴, 자기가 첩실필줄 타고난 걸 어쩌겠어. 딱하긴 해도 그런 더러운 여자애까지 챙기다 부정 탈 일이 있어. 신경 끄자고 꺼. 그나마 동네 여자들이 더러운 저 여자한테 허드렛 일감이라도 한 번씩 주는 것도 다 애가 불쌍해서 그런 거잖아. 그 정도 했으면 된 거야. 근데 저 여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왜 여기를 안 떠난대? 여자가 위험하게 혼자 애 데리고 고향 떠났다가 어떤 험한 일을 당할 줄 알고 떠나겠어. 의지할 곳도 없고 무슨 기술이 있는 여자도 아닌데 서러워도 고향이 낫다 이거지 뭐. 에휴, 제입이란 인간도 참 뻔뻔해. 아니 조강치도 두고 저런 문란한 여자랑 바람을 피우다니. 임신했다니까 또 홀라당 버려버리고. 그러니 갑자기 오밤중에 병이 나서 요절을 했지. 제가 자라면서 알게 된 건 전 엄마 유부남이 바람을 피워서 태어나게 된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라는 거였어요. 엄마가 절 가진 거란 제 아빠라는 사람은 바로 엄마를 버려버리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갑자기 요절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 사이에선 본처가 앙금을 품고 무슨 수를 쓴 거다, 천벌을 받은 거다 하는 말이 돌았다고 했죠. 친정이 잘 살았던 제 아빠의 본처는 다른 지역에 있던 자신의 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다는데요. 이미 부모님은 이 세상 분이 아니었고 기댈 다른 친척도 없었던 엄만 고향에서 욕을 먹으며 절 낳고 그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수치스럽고 고역스러운 곳이었겠지만 그 시절 여자 혼자, 그것도 아이까지 데리고 낯선 곳에 나간다는 건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으니 기댈 곳 하나 없던 엄마에게 고향은 비록 괴로운 곳이었지만 그나마 덜 낯설고 덜 위험한 유일한 곳이었을 테니까요. 그런 엄마의 처지는 이해했지만 그래도 제가 괴로운 것과는 별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술을 안 마시려나 차라리 일찍 혼쭐 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전 어린 시절을 다 보내야 했어요. 그렇게 술에 빠져 살던 엄만 제가 11살 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매일 술을 마시며 건강을 그렇게 방치했으니 아마 간에 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돈이 없다며 병원에도 가지 않았던 엄만 그렇게 쓸쓸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얘 형자야, 아주마 먼 친척이 서울에 사는데 거기서 집안일 좀 거들어줄 식모아이를 구하고 있대. 거기 가면 밥도 먹여주고 잘 곳도 마련해 준다더라. 너 그 집 가볼래? 요즘 고아원 중엔 험한 데도 많다잖니. 그런데 끌려가는 것보단 차라리 그런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아주마마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 다른 친척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래. 착하대. 말도 잘 듣고 일만 좀 부지런히 하면 그럭저럭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덩그러니 홀로 남은 절 그래도 가엾게 봐준 한 동네 아주머니가 제게 식모살이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의지할 곳 없던 제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전 서울로 올라와 생판 처음 보는 주인집 식구들과 살게 됐어요. 자, 여기가 네가 지낼 방이야. 창고로 쓰던 다락방이라 좀 좁긴 해도 여자애 혼자 지낼만 할 거다. 나랑 내 남편은 편하게 아줌마, 아저씨하고 부르면 되고 우리 딸은 너보다 2살 동생인데 그래도 엄연히 서로 입장이 다른 처지니까 우리 애한테 함부로 굴면 안 된다. 밥은 우리 먹고 난 뒤에 따로 대충 챙겨 먹으면 되고 건방지게만 안 굴면 우리가 널 나쁘게 대하진 않을 거야. 우리 조용히 잘 지내보자. 주인 아주마 아저씨는 나쁜 분들은 아니었어요. 엄마처럼 제게 욕설을 퍼붓지도 험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시키는 일만 잘하면 가끔은 맛있는 반찬도 따로 챙겨주셨죠. 그래도 두 분과 두 분의 딸은 늘 제게 선을 딱 그었어요. 원래도 엄마가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절 따로 학교에 보내주지도 않았고 즐겁게 수달 떤다거나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절 없는 사람 취급할 때도 있었고요. 전 그냥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사람이었으니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낼 땐 절 집안의 가구 정도로만 취급하곤 했죠. 그래도 그런 것만 빼면 그 집에서의 시간은 지낼만 했습니다. 다만 한 번씩 그 집의 딸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쟨 좋겠다. 나도 교복 입고 학교 가보고 싶다. 쟤한테 맨날 좋은 냄새가 나네. 원피스도 예쁜 것만 입고. 난 몇 번이나 기워 입었는지도 모르는 헌옷뿐인데. 쟨 손이 두꺼워지고 부르튼 나랑은 다르게 손도 예쁘다. 너무 셈이 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자꾸 초라해져만 가더군요. 그래서 전 18살 땐 식모살이를 벗어나 기숙사가 있던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렇게 그 집을 나와 공장에 다니며 처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공장의 또래들 언니들의 심한 텃세 때문에요. 그래도 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리고 23살 때부턴 공장에서 눈치를 주는 바람에 작은 월세방을 구해 기숙사를 나왔죠. 그래도 공장 벌이가 나쁘지 않았기에 전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며 20대 중반부턴 검정고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전 꿋꿋이 노력했어요. 예전 주인집 딸이었던 애만큼 제가 잘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못 배웠다, 무식하다는 소리만은 들으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며 관리자들에게 하도 그런 모욕을 들어서요. 못 배운 무식한 너한테 내가 무슨 말 하겠냐? 여공 수준이 다 그렇지 뭐. 하는 말들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출발선이 너무 엉망이었다고 한들 언제까지나 밑바닥 인생을 살긴 싫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저는 29살 때까지 국졸 검정고시와 중졸 검정고시 2개를 합격했습니다. 워낙 늦깎이 학생인데다 공장 일에 시달리고 독학까지 했기에 고졸 검정고시까지 노려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에 전 중매로 결혼을 하고 공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한 번 사별한 사람인데 애도 없고 사람이 되게 순하대. 여자 나이 29이면 끝물 중에서도 끝물인데 눈높이 좀 낮추고 들어가야지. 더 늦으면 시집 못 가. 그러니까 만나서 잘해봐.
남편을 소개해준 어른은 제게 결혼 못한 여잔 실패한 여자 소리를 듣는다며 괜히 겁을 주시더라고요. 당시 시대상 저도 결혼은 필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몇 번 만나보니 사람이 괜찮아 보이던 남편과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 시골에 사시던 홀씨 모두 배경이 별로인절 마땅치 않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로 받아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제게 참 잘해주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뒤엔 보물 같은 아들을 낳았고 또 그로부터 2년 뒤엔 어여쁜 딸도 낳아 키웠죠. 비록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드디어 제게도 남들과 같은 행복이 찾아와 줬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남편이 뒤늦은 유흥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또 술 마셨어? 요즘 술을 왜 이렇게 자주 마셔? 아우, 술 냄새. 서방이 밖에서 뭐라고 다니건 어디서 건방지게 옆에 내가 바가지 긁으려고 들어? 뭐? 내가 그 정도 말도 못해? 그리고 당신 왜 자꾸 가져다 주는 생활비가 비어? 월급은 다 어쩌고 있는 거야? 쓸 데가 있어서 썼다고 했잖아. 얼굴에 주름살은 자글자글해가지곤 하는 말마다 짜증나게 하네. 내가 이러니까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겠어? 처음엔 남편이 술만 마시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 사람을 따라갔던 유흥주점. 그러니까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빠졌던 거더라고요. 어쩐지 가져다 주는 월급은 계속 줄어들고 제게 너무 쌀쌀맞아졌다 싶었거든요. 지금이야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이혼이었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여전히 이혼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저이기에 아이들에게도 저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전 박이 터지게 다투긴 했지만 남편과 갈라서진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방탕한 생활은 갈수록 심해졌고 나중엔 아예 일까지 그만두고 낮엔 집에서 잠만 퍼질러 자더라고요. 당신 인간이야? 그러고도 애들 아빠냐고. 맨날 싼티나는 기집애들한테 정신 팔려서 내 가슴에 빗을 꽂았으면 적어도 애들 밥값은 벌어와야지. 저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 동네 마트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어떻게든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해보려 애를 쓰고 시어머니에게까지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오히려 저를 향한 타박이었죠.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이게 다 너한테 부정 타서 그런 거 아니겠어? 네가 부모가 그냥 없는 애인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니네 엄마 남의 가정 깨트린 더러운 여자였다며? 그런 네 피가 우리 아들한테도 불행을 몰고 온 거다. 그럼 입 다물고 반성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감히 내 아들 욕을 해? 돈이야 네가 벌고 있다며? 그럼 됐지. 또 한 번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어쨌다 해봐. 당장 내 가서 머리끄댕이를 다 뜯어놓을 테니까. 제 과거를 품어주고 싶다며 제 부모님에 대해 묻던 남편에게 제 부모란 사람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은 시모에게 제 부모란 사람들에 대해 다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어쩐지 저를 향한 시모의 태도가 지나치게 냉랭해진 것 같다 싶었죠. 그렇게 견디고 견디길 몇 년, 결국 전 남편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러다간 아이들이, 특히 아들이 자기 아빠를 보고 배워 나중에 똑같은 남자가 될까봐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전 아들이 13살, 딸이 11살 때 남편과 갈라서게 됐죠. 절대 이혼은 못 해준다는 걸 전 여기저기 발로 뛰며 도움을 구해 변호사를 선임했었습니다. 그래도 인생을 헛산 건 아니었는지 과거 식모살이 시절 아주머니께 찾아가니 절 모른 척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제가 아는 법적 지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데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변호사를 찾아갈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저 예전에 이 집에서 정말 없는 듯이 살면서 열심히 일했던 거 아시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셔서 월급도 한 푼 안 받고서요. 그러니까 예정을 생각해서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나중에 돈은 꼭 갚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저 그 인간한테서 위자료라도 꼭 받아내고 싶어요. 이 애는 거의 25년 만에 나타나선 그래, 네가 그때 일을 워낙 열심히 잘해주긴 했지.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사실 우리도 그땐 다들 그렇게 식물 대안돼서 그랬던 건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했나 싶긴 했다. 월급도 좀 챙겨주고 학교라도 좀 보내줄 거 싶더라고. 근데 그땐 다들 그랬다. 너도 알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도와주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원망하지 마라. 이미 주인 아저씨는 돌아가신 뒤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제게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변호사 선임비도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정당한 재산 분할과 그동안의 고생값, 아이들의 양육권, 목돈 형식의 양육비까지 전 남편에게 받아낼 걸 다 받아낸 전 아주머니께 빌린 돈을 가장 먼저 갚았어요. 그때 아주머니는 딱 3분의 1 정도만 돈을 받으셨었죠. 전부는 좀 그렇고 그래도 그만큼은 전에 못 준 네 월급 퇴직금인 셈 치고 안 받으마. 원래 너도 못 받을 돈이었으니까 내가 요만큼은 돌려받는다고 해도 서운해하지 말기다. 널 보면 괜히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같아서 찝찝하니까 더 찾아오는 일은 없길 바란다. 그래도 앞으로 네 애들이랑 잘 살려무나. 어쨌든 제가 가장 절실할 때 도움을 주신 분이었기에 전 아주머니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전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일을 하며 저녁엔 큰 술집에서 주방 일도 했죠. 저와 다르게 저희 애들만은 꼭 공부를 잘 시키고 싶었기에 돈이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땐 제가 어릴 때와는 다르게 대학에 가려면 학생들은 거의 필수로 학원에 다니던 시대가 됐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녁에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어머니 고생하시는 게 더 견디기 힘들어요. 사람은 말이야, 괴로운 시간도 견뎌낼 줄 알아야 돼. 그 시간들을 잘 버텨야 더 나은 미래가 오는 거야. 엄마 너희들이 잘 자라는 게 이 고단한 인생의 가장 큰 보답이자 보람이란다. 그러니 우리 함께 견디면서 노력하자꾸나. 이건 엄마의 부탁이야. 날이 갈수록 철이 의젓하게 들어가던 아들과 딸은 고생하는 제게 많이 미안했습니다. 저 대신 야무지게 집안일도 해주고 늘 제 어깨를 주물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고마웠는데 말이죠. 아이들은 자신들을 위한 제 마음을 알아줘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이 되어주었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며 돈을 모아 전 전보다 넓은 방 3칸짜리 전셋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딸은 저와 함께 자야 했는데 딸에게 방을 줄 수 있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때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죠. 그런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슬슬 제 체력이 심하게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줌마, 정신 제대로 안 차려요? 벌써 깨먹은 접시가 몇 개예요? 음식 잘못 만든 건 또 몇 번째냐고요? 형자씨, 시제가 자꾸 안 맞잖아. 요즘 계속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녀? 자꾸 집중도 안 되고 심지어 일할 때 졸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갈아 넣었던 체력이 바닥났던 거죠. 하지만 앞으로 애들 대학도 보내려면 전 계속 돈을 많이 벌어야 했어요. 결국 전 고민 끝에 최대한 피하려고만 했던 파출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식모살이 하던 기억이 너무 서러웠던 터라 사실 그 일은 월급이 조금 더 세다 해도 계속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그래도 계속 투잡을 뛰며 몸을 더 혹사할 수는 없었기에 일을 하나만 하면서 집에선 부업 정도만 병행해 보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결국 파출부 일만큼 보수가 괜찮은 게 없더라고요. 시간을 길게 구하는 집에 들어가면 꽤 괜찮은 보수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릴 적에 식모생활 해봤다더니 손맛이 좋네 아줌마. 여태 왔던 파출부 아줌마 중에 제일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는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남편이 요새 집밥 먹을 맛이 난다면서 퇴근도 일찍 일찍 하잖아요. 전엔 맨날 밖에서 사 먹고 온다 어쩐다 하면서 늦게 오더니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한 번씩 보너스도 챙겨드릴 테니까요. 처음 파출부 일을 시작할 때 솔직히 미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를 식모로 들였던 그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었지만 그때처럼 괜히 스스로 초라해질까 봐요. 가끔은 가구,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지는 일이 제게 많이 상처였거든요. 그런데 이젠 시대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한 번씩 집을 옮겨 다니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장님 사모님들은 절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존중해 주셨어요. 예전처럼 가정부나 식모를 하대하거나 천하게 보는 시선이 많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그 사이 세상도 많이 바뀌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파출부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전 파출부 일과 부업을 병행하며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고 기특하게도 아들은 서울의 꽤 괜찮은 대학을, 딸은 서울의 교대에 입학했습니다. 검정고시로 중졸까지밖에 하지 못한 제 자식들이 그렇게 멋진 대학을 가고 딸은 예비 선생님까지 됐으니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이 또 없더라고요. 그 뒤 아이들도 과외나 알바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전 여전히 파출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파출부 일을 시작한 지 6년 뒤 전 한 고급 주택으로 일터를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 살던 사모님이란 여잔 제가 식모생활, 파출부 생활하며 만났던 그 모든 사람 중에 다녀고 최악의 사람이더라고요. 그 여잔 당시 저보다 12살 정도 어렸던 4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요. 그 어린 사람이 처음부터 제게 반말을 찍찍 해대더라고요. 아줌마, 내가 오이 싫어한다고 안 했어? 내 말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야? 아유,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게 아니고 사장님께서 어제 오이 무침을 드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럼 그렇다고 진즉 나한테 먼저 보고를 했어야지. 사람 진짜 이상하게 만드네. 일 잘하는 아줌마라길래 비싼 돈 주고 고용했더니만 눈치가 없어. 똑바로 좀 해. 뭘 하든 앞으로 나한테 보고부터 하고 하라고. 알았어? 안 그럼 확 잘릴 줄 알아? 다른 곳보다 근무 일수도 하루 많고 근무 시간도 길었지만 그만큼 보수도 센 집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조금이라도 덜 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 집에 갔던 건데 사모란 사람이 너무 성격이 나쁜 겁니다. 그래도 과거 식모살이 했던 시절을 생각하며 전 이게 다 돈값에 포함이다 생각하고 그냥 참았죠. 하지만 갈수록 그 여자의 생트집과 만행은 심해졌어요. 그 여잔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곤 제 손에 들려있던 청소기를 빼앗아 가서 내팽개쳐버리거나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기도 했죠. 또 그 여잔 제게 주는 월급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종종 일을 일부러 만들어 절 부려먹기도 했고요. 아줌마, 여기 과자 부스러기 잔뜩 있잖아. 청소 똑바로 안 해? 방금 청소한 곳인데요. 내가 지금 과자 먹다가 흘렸다고. 그럼 와서 바로바로 치워야 할 거 아니야? 돈 버는 일이 그럼 쉬운 줄 알아? 아줌마, 와서 내 발 좀 주물러 봐. 아, 오랜만에 새 구두 신고 주말 내내 돌아다녔더니 너무 아프네. 왜? 싫어?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아줌마가 해야 하는 일이야. 그런 게 팔출부라고. 몰라? 싫으면 나가든가. 그 여잔 일부러 절 골탕 먹이는 걸 실실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또 자신의 발 주무르기, 매니큐어 칠해주기 같은 파출부 업무가 아닌 일도 마구 진짜 노예 부리듯 부려먹더라고요. 반면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 사장님께 그 여자의 짓을 일러바치거나 하진 않았죠. 그래도 한 번씩 사장님의 배려를 받고 보너스도 잘 챙겨주신 덕에 전 그나마 그 집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여자 때문에 모욕감도 들고 가끔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도 같았지만 그래도 전 두둑한 월급과 보너스를 보며 버텼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대학 학비를 한 푼이라도 더 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 여잔 그렇게 제가 그곳에서 버티고 싶어 하는 걸 알았으니 마음 놓고 절 더 못 살게 군 것 같았죠. 그런 그 여자 때문에 아이들 몰래 집에서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었네요. 아줌마, 아줌만 돈이면 뭐든 다 하나 보지? 어린 내가 반말을 찍찍해도 참고 마사지 솜씨가 엉망이라면서 손을 발로 툭툭 차도 참고 밥값 축내는 가축 취급해도 참고 하긴 자식을 대학 졸업시키려면 참아야지 어쩌겠어. 아쉬우면 아줌마도 남편 좀 잘 만나지 그랬어. 근데 아줌마 자식들은 아줌마가 안 창피하대? 예? 아니, 아줌마 엄마 버림받은 척 같은 여자였다며. 그런 더러운 여자 핏줄인데다 식모 출신에 학력도 중졸이 다라며. 그것도 검정고시로. 아줌마 집에 들이기 전에 그래도 집에 사람 들이는 일이니까 뒷조사 좀 해봤다가 깜짝 놀랐었다니까. 그래도 우리 남편이 경력이 좋은 아줌마라고 쓰자고 해서 아줌마 고용한 건데 사실 난 괜히 계속 찝찝했어. 출신도 너저분하고 살아온 환경도 너무 천해서 말이야. 근데 그런 아줌마 자식들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가끔 집 앞까지 데리러 오잖아. 그래서 난 그냥 신기해서 물어본 거야. 근데 아줌마, 내 말이 뭐 기분 나빠? 다 사실이잖아. 근데 표정이 왜 그럴까? 이러다 한 대 치겠다. 그런데 어느 날엔 그 여자가 미리 조사해본 제 출신 배경까지 들먹이며 절 모욕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까지 끌어들여서 말입니다. 파출부로 일하는 것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제 잘못도 아닌데 대체 왜 제가 아이들에게 창피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왜 천하고 너저분하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전 참지 못하고 점점 표정이 구겨졌습니다. 전체 어깨를 또 툭툭 밀던 그 여자의 손을 딱 잡아챘어요. 그리곤 당황해하는 그 여자의 손을 뿌리친 뒤 삿대질을 하며 말했죠.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은데 넌 그럴 가치도 없는 여자라 내가 참는 거야. 내 배경? 그래, 나 못 배우고 부모복도 없었다. 그래도 어디서 창피한 사람 안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어. 근데 넌 뭐니? 아줌마,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그럼 12살 어린 너도 나한테 반말하는데 나는 왜 못해? 야, 네 부모는 평생 능력 없이 살다가 사장님이 식당 하나 차려줘서 그걸로 먹고 산다며? 넌 그럼 네 부모 닮아서 맨날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대고 친구랑 전화하면서 네 시부모 욕이나 실컷 하고 있냐? 너 그거 사장님이 모를 것 같지? 다 알아. 저번에 현관에서 네가 통화하는 거 사장님이 다 듣고 있더라. 뭐, 뭐라고? 사장님이 인내심이 강한 분이라 참고 있는 것 같은데 너 그 꼬라지로 얼마나 더 꿀 빨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넌 널 창피하고 자랑스러워할 자식도 없잖아. 너 이거 재혼이라며? 내가 보기엔 너 애도 없는데 조만간 두 번째 이혼 당할 듯 싶다. 그래, 내가 내 자식들 생각해서 네 그 더러운 값을 다 참고 살았어. 근데 내가 이러다가 사람 하나 진짜 크게 어떻게 할 것 같아서 이만 때려치운다. 오늘까지 내가 일한 월급 통장으로 한 푼도 빼먹지 말고 보내. 알았어? 저는 앞치마를 그 여자의 얼굴에 팍 던져버리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장님에게 전화해 그동안 그 여자의 행태를 낱낱이 폭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이 그동안 저 많이 챙겨주신 거 아는데요. 전 더 이상 이렇게 자존심 무너져가면서 일 못하겠습니다. 갑질도 정도껏 해야죠. 태어나서 그런 못된 여자 처음 봤어요. 솔직히 고소장이라도 써서 그 여자를 법정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 받은 많은 보너스와 따뜻한 배려, 그걸 그 대가로 여기고 그만두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증거도 부족해서 법적으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동안 대충 알고는 있던 사장님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군요. 그리고 절 최근에서 그만둔 이유를 알게 된 아이들은 당장 그 집을 찾아가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요. 엄마, 왜 무려 8달 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그 여자 가만두나 봐라. 됐다, 됐어. 그런 여자랑 더 엮여봐야 너희만 부정타. 그런데 그 뒤 그 여잔 제가 괘씸하다며 월급을 보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장님에게 연락했더니 죄송하다며 제게 월급과 위로금이라며 돈을 좀 더 얹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알아서 보낸다고 해서 제가 집사람한테 돈을 줬었는데 그걸 또 안 보냈었군요. 정말 어디까지 절 실망시키려는지. 돈으로 아주머니 마음을 다 위로해드릴 수는 없는 거 압니다. 그래도 이래야 제 마음이 덜 불편할 것 같으니 부디 받아주세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참 괜찮은 분이었는데 어쩌다 그런 여자 재혼을 했나 싶더라고요. 그 뒤 전 자격증을 따서 간병인으로 직업을 전향했어요. 파출부일을 그만둔 거죠. 아이들도 당장 그만두라고 성화였고 저도 너무 상처를 받아서 돈이고 뭐고 더는 그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은 제가 학비를 보다 더 많이 보태주지 못한 걸 미안해하자 자신들을 불효자로 만들지 말라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곤 했죠. 늘 감사해요, 이모님. 이모님이 저희 엄마 지극정성으로 간병해 주시는 덕에 자식인 저희가 엄마 걱정을 덜 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시작한 간병인 일은 파출부 일보다 훨씬 보람찼습니다. 월급은 전보단 적어졌지만 감사 인사도 자주 받고 사람들에게도 많은 존중을 받으니 그 여자로 인해 무너졌던 제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더군요. 그렇게 간병인 생활을 하며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론 전 오래도록 염원하던 고졸 검정고시까지 합격했죠. 그렇게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아이들의 도움이 정말 컸답니다. 내 인생은 평생 구겨진 채로 끝이 나려나 했는데 그래도 살아보니 좋은 날도 많이 오는구나. 자식인 너희들 덕분에 말이야. 멋지게 중견기업에 입사한 아들도 선생님이 된 딸도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아이들이 자신들에겐 제가 가장 큰 자랑거리라는 말을 해줬을 땐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점점 더 행복을 찾아가며 살 수 있었지만 한 번씩은 그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올라오곤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때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가 컸던 건지 한 번씩 그 여자가 꿈에 나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전 부르르 치를 떨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할 아가씨를 인사시켜 주더라고요. 우리 진혁이 거래처 직원이라고? 아유, 예뻐라. 어쩜 이렇게 참할까? 과찬이세요, 어머님. 저 진혁 씨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어머님이라고 해서 꼭 어머님 빨리 뵙고 싶었어요. 저 앞으로 잘할 테니까 부디 예쁘게 봐주세요. 예비 며느린 정말 참하고 착한 그야말로 선녀 같은 아이였습니다. 들어보니 서울에서 나름 재력도 있는 집안 외동딸이라는데 그쪽 집안 어른들도 편견 없이 저희 아들을 잘 맞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어찌나 예비 며느리가 더 고맙고 예뻐 보였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말하길 서로 보아온 시간도 오래됐다고 하니 예비 며느리에 대해 별다른 걱정을 할 필요도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열린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제 인생 최악의 악연과 다시 마주치고 말았어요. 아유, 떨린다, 진여가, 수정아. 나 머리 어떠니? 아들, 딸과 함께 일찍 간다고 갔건만 이미 예비 사돈 어른들은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하셨더군요. 전 예약된 방으로 들어가기 전 떨리는 마음에 머리를 한 번 더 정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떨림은 뒤에 이어질 최악의 만남을 예감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네요.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간 전 그 안에 앉아있던 예비 안사돈이란 여자의 얼굴을 보고 바로 굳어버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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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던 그 여잔 바로 10년 전 제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심어주었던 그 사람.
제게 굉장한 갑질을 했었던 집주인이었어요. 전 이미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지금 예비 며느리 엄마는 7년 전 예비 바깥사돈과 재혼한 사람이라는 것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그 여자였다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서로를 보자마자 놀란 우릴 보고 아들과 딸도 또 예비 바깥사돈과 며느리도 어리둥절한 표정이더라고요. 아들은 제 팔을 흔들며 물었어요. 어머니, 저희 장모님 되실 분이랑 아는 사이세요? 장모? 네 입 더러워지니까 저딴 인간한테 장모란 소리 갖다 붙이지도 마라. 네? 아니 그게 무슨... 너 기억나니? 10년 전에 왜 날 가축 취급하고 가진 모욕을 다 줬던 그 집주인 여자 말이다. 내가 그 여자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서 팔출부일까지 그만뒀던 거. 네, 그걸 제가 어떻게 잊어요. 당장 가서 가만 안 둘 거라고 뛰쳐나가려던 거 어머니가 겨우 말리셨잖아요. 그 여자가 바로 저 여자다. 내 인생을 조롱하고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그 여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어떻게 여기서... 전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속사포처럼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연히 그 방 안에 있던 사람 모두가 경악했어요. 특히 당시 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던 제 아이들은 그 여자를 무슨 나라 팔아먹은 원수를 보듯 노려보기 시작했고요. 예비 며느리도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엄마를 보고 있었고, 예비 바깥사도는 영문은 잘 몰라도 안 좋은 예감을 직감한 듯 표정이 어둡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안 사람이랑 아는 사이셨습니까? 네, 알다 마다요. 방금 제 말 들으셨지 않습니까? 난 어린 시절에 식모살이도 해보고 팔출부일도 몇 년이나 했었는데 저 여자처럼 악독한 여자 난생 처음 봤습니다. 내가 그때 경험이 너무 힘들고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도 받고 지금까지도 악몽을 꿔요. 근데 또 재혼? 그때도 재혼이라더만. 그럼 그 뒤에 이혼하고 재혼을 또 했다는 거네요? 그것도 참 능력이네. 대단해 아주. 사람이 한번 흥분을 하니 좀처럼 주체가 안 되더군요. 그러니까 그 여잔 결국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 사이 또 재혼을 한 거더라고요. 사돈어른, 제가 상황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진정하시고 앉아서... 진정이요? 제 인생에 다시 없이 상처를 준 여자가 버젓이 내 아들 장모를 하겠다고 앉아있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진정을 합니까? 야, 너 입 있으면 말 좀 해봐. 전엔 내 앞에서 온갖 조롱이니 반말이니 다 하더만 나보다 12살도 어린 게. 저기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잘못 보기 뭘 잘못 봐? 얘 다영아, 네가 말해봐라. 네 엄마, 그러니까 네 새엄마 이름 이영선 맞지? 내가 오죽했으면 10년 동안 네 얼굴을 잊어본 적도 없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네, 맞아요. 점잖아 보이던 예비 바깥사도는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전 그 자리에 앉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여잔 애서절 모른 척하려다 실패하고 말았고요. 그게 충격을 받은 듯한 예비 며느리가 그 여자의 이름을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역시 너 오늘 잘 만났다. 내가 널 2번 다시는 안 보고 싶었는데 기왕 이렇게 만난 거 욕짓거리나 한 사발 더 해줘야겠어. 나 아직도 너 때문에 한 번씩 악몽 꾸고 깰 때면 이가 갈려 이가. 니까짓 게 뭔데 사람 마음을 그 지경으로 뭉개놔? 이 천벌받을 여자야. 너 같은 게 내 아들 장모 자리를 차지한다고? 흥,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 맹독 같은 여편네야. 얘 타영아, 미안하지만 난 여기 앉아서 저 여자랑 사이좋게 밥은 못 먹겠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가자. 그 자리에 앉는다 한들 제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혼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 그 자리를 뒤집어 엎고 저보다 더 화가 나 보이는 아이들과 함께 그 식당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린 어떻게 이런 일이
기가 차서 정말 같은 말을 반복했죠. 이렇게 기가 막힌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돌아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니 아들이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여가. 아깐 엄마가 너무 격앙됐던 것 같기도 하구나. 그래도 네 결혼인데 네 마음이 너무 다치지 않았나 싶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 같았으면 더 심한 욕설이라도 내뱉었을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고요.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필 다영이 어머니가. 저도 그런 사람이 있는 집안엔 절대 사위로 들어갈 생각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예비 며느리가 찾아온 거더라고요. 예비 며느린 울었던 건지 빨개진 눈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사과하며 말했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네가 왜 죄송하니? 네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요. 진혁 씨한테 전에 어머니께 있었던 얘기는 한 번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이 지금 제 새어머니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저요. 그 여자랑은 여태 같이 산 적 한 번 없고 그 사람을 엄마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치스럽고 갈수록 본성이 드러나는 건지 말하는 것도 천박하기 짝이 없던 그 사람. 솔직히 너무 싫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선 고상한 척했지만 저는 그 본성을 다 봤었어요. 그래도 아빠랑 사는 분이니까 새어머니라고만 불렀던 거고요. 어머님, 전 가족이라고 여기지도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진혁 씨를 잃고 싶지 않아요. 저 평생 그 사람 안 보고 살 테니까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은 집에 오는 길에 예비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낸 모양이더군요. 그런 사람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나간 뒤 그 여자에게 난리를 쳤던 예비 며느린 그 문자를 보자마자 저희 집으로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을 붙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희 아빠한테도 전에 진혁 씨한테 들었던 얘기 다 말씀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런 끔찍한 여자랑 계속 살 거면 저랑 인연을 끊을 각오하시라고 했고요. 전 진혁 씨를 놓치고 싶지 않고 그동안 그 여잔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님, 저 진혁 씨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 사람 아니면 절대 결혼 못할 것 같다고 생각될 정도로요. 진혁 씨, 진혁 씨도 알잖아. 난 그런 사람 때문에 진혁 씨 절대 잃고 싶지 않아. 예비 며느리가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제 가슴도 같이 미어졌습니다. 그 애가 그 여자를 평생 안 보고 사겠다면 결혼을 못 시킬 이유는 없지만 자기 아버지와 마저 연을 끊겠다는데 그건 또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우선은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날 저녁 예비 박가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곤 잠시 보자기에 나가봤더니 예비 박가사돈은 절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시더군요. 좋은 날 뜻하지 않게 불편함을 드려 너무 죄송했습니다. 다영이도 그렇고 다영이 아버님도 그렇고 두 분이 무슨 잘못이라고 고개까지 숙이십니까? 제가 다 민망하네요. 그래도 제 집안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니 사과는 드려야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진혁이 어머님, 아니 사돈어른, 제가 비록 제 사업에 미쳐서 집안을 잘 돌보지 못하긴 했지만 19살에 일찍 엄마 잃은 우리 다영이 진심으로 아끼면서 키웠습니다.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외로워서 재혼을 했던 건데 제가 여자 보는 눈이 없었더군요. 순간적으로 괜찮은 외적 조건에 끌려서 그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비 박가사도는 그 여자의 내숭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다고 말하시더군요. 점점 사치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잦은 술자리에 점점 드러나던 경박한 생각과 말투까지 예비 박가사도는 그 여자에게 계속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재혼이니 애가 말리는데도 우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영이만 결혼하면 이만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였어요. 고리타분한 생각인 건 알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은
괜히 편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편견부터 가지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딸아이 걱정에 이혼을 좀 미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딸아이 결혼을 망치게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러셨군요. 예, 사돈어른. 저희 다영이요. 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착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영이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며느리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안사람과는 결혼 후가 아니라 당장 이혼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이에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돈벌이를 한 것도 아니니 이혼은 금방 정리될 거예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도 사돈어른도 그 여자를 이미 가족이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있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더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예비 며느리와 헤어질 이유가 있나요? 결국 그 결혼은 다시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은 정말 그 여자를 바로 집에서 쫓아냈나 보더라고요. 법적 문제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하긴 했겠지만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잔뜩 뿔이 나서 어떻게 알곤 저희 집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퇴근을 하다 그 여자를 마주친 전 당황하지도 않고 그 여자를 똑바로 마주봤어요. 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그 사람 재산이 얼만 줄이나 알아? 내가 전 남편 그 자식한테 맨몸으로 이혼당하고 지금 남편 꼬시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때 그렇게 막말하고 갔으면 그만이지. 왜 또 내 앞에 나타나서 회방 놓냐고. 내가 놨니? 야, 안 그래도 넌 그 집안에서 곧 버려질 위기였더라. 근데 그냥 겸사겸사 시기가 앞당겨진 것뿐이야. 그러게 인생을 좀 잘 살지 그랬니? 원래 인생은 부메랑이야. 그러니까 부디 앞으로라도 행동 좀 똑바로 하면서 살아.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주칠지 모르는 법이니까. 그리고 팔다리도 멀쩡하면서 넌 노동이라는 걸 모르니?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남자도 뜯어먹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심하긴. 뭐라고? 야, 네가 뭔데? 야라고 하지 마. 나이도 어린 게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선. 야, 나 네 말대로 인생 험하게 살았고 산전수전도 다 겪은 인간이야. 내가 비록 나이 들었어도 너 같은 건 한 손으로도 작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또 찾아와서 난리 피우기만 해봐. 어? 평생 두 다리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가축은 자기 밥벌이라도 알아서 하지. 넌 가축보다 못한 여편네야. 빨리 안 사라져. 아직까지도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던 그 여자에게 전 주먹을 꽉 쥐어 보였어요. 아직도 자기가 갑인 줄 아는 것 같았으니 본때를 보여준 거죠. 그제야 그 여잔 씩씩대더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맑음으로 흐려놓던 미꾸라지가 빠지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돈어른은 아이들에게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죠. 그만한 재력은 없던 전 아이들의 혼수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아들과 며느린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둘이서만 재미나게 살라고 해도 자꾸 저희 집에 찾아와 저와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들어보니 사돈어른도 자주 찾아뵙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아이의 착한 효심이 정말 고맙고 기특했죠. 그리고 얼마 전엔 아주 기쁜 소식도 들었답니다. 너희들 자꾸 나랑 사돈으로 만나느라 둘이 데이트 못하면 그렇게 갖고 싶다던 아이도 늦게 찾아올 거야. 마음이야 고맙다만 신혼 때만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거잖니. 모르는 소리 마세요, 어머님. 안 그래도 깜짝 놀래켜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 얼마 전에 산부인과 다녀왔어요. 저 임신 5주 차래요. 뭐, 뭐? 아, 정말? 아이고 세상에 이런 경사가 다 축하한다 축하해. 네, 저 몇 달 있으면 할머니가 된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전 며느리를 꽉 안아주었어요. 두 아이의 임신을 축하하며 얼마 뒤엔 사돈어른과 저희 딸까지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가졌죠. 이렇게 전 지금 소중한 가족이 하나씩 더 늘어가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단하고 힘들었던 제 과거가 언제 존재했냐는 듯 요즘엔 정말 매일이 날아갈 것 같네요. 반면 저를 힘들게 했던 전 남편과 그 여자요?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둘 다 살아온 꼬락선을 보아하면 어디선가 처량하게 말년을 맞이하겠죠. 저는 불행했던 제 과거와 함께 그들의 존재는 이만 영원히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행복만 잔뜩 기대하며 살아가려고요. 고단했던 과거를 꿋꿋이 견디며 바르게 살아온 만큼 분명 미래엔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여러분, 전 인생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묵묵히 견디며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반드시 세상은 보답을 해주는 법이라고요. 그건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산 사람에겐 반드시 비참한 결말이 찾아온다고 말이죠. 인생은 그렇게 자신이 살아온 대로 돌아오는 부메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자신의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람은 항상 윤리도덕을 잘 지키며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긴 이야기에 이제 그만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네요. 제 이야기에 여기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